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5차 고위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올해 마지막 당정 협의회였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졌고 석유화학, 철강 산업 구조 조정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정부가 3년 7개월간 이어졌던 용산시대 마침표를 찍고 청와대로 복귀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이제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의 이전을 시작합니다. 3년 반 만입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집무 공간을 삼실장 등 핵심 참모진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했던 국정 운영을 보면은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복원시키는 겁니다. 청와대 복귀도 마찬가지로 이 정상화 복원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면서 용산으로 갔지만 무속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내란 쿠데타를 기획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은 건물을 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과거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국가 위비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러한 네트워킹 돼 있는 문제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 지하 벙커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화와 복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여민관에 예. 그 삼실장과 50m 거리에다 가까운 곳이. 가까운 곳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다운 그 생각인 거죠. 삼실장과 함께 하면서 호흡하면서 국정 운영을 스피디 있게 또 긴밀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업무 복귀 과정을 통해 업무 보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각 부처는 어떻게 하는구나, 산하단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에 그런 온라인 업무 시스템들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정상화, 또 복원 과정이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이 복귀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국정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사실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아쉽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라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이고 구중궁궐이라고 했고 또 불통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청와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 결국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용산을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과거 지난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아닌 어떤 광화문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때 우리 종합정부청사를 그때 대안으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로 다시 또 회귀하는 것이 과연 조금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수백억 원의 어떤 세금을 들여서 어쨌든 청와대로 복귀를 하고 또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짐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뭐 국민 소통 그리고 조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청와대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또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시점이 당초 연말이었는데 이제 조금 미뤄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시점이 늦어졌거든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발표됐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미리 예고를 지난번에는 갑자기 했었고 예. 이번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연초 연말에 아니라 내년 중순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자꾸만 또 과열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급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나온 내용이지만은 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답이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어떻게 한다, 또 대책을 만든다. 이게 뭐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반복됐던 현상들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 균형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다 수도권에 몰리니까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몰리고 서울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지방은 자꾸만 낙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이 결국은 부동산이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또 이 문제를 갖고서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또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야당도 마찬가지 집권하면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집권했을 때 그랬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특히 실거주자에 대한 문제, 청년 주택에 대한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임기적인 단기적인 대응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전 국토가 실제로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으로 가는 지금 5국 3특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오는 공급 대책도 뭐 여러 가지 또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대책 논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오늘 뭐 발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오늘 아마 당과 대통령실 정부 간에 조금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1월 달에 발표한다는 그 공급 정책도 저는 별다른 알맹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는 게 보면 몇 년도까지 몇만 호 이런 얘기를 하고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형태로 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알맹이 없고 그런 맹탕 정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난번 그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완전 부동산 거래가 완전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 원래는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매매로 넘어가야 될 그 어떤 분들이 그대로 매매 시장에 잔존함으로써 지금 전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월세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서울에서도 월세 비율이 벌써 3%를 넘어갔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봄 이사 처리되면 월세 폭탄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어떤 발표해야 되는 부분들은 부동산 공급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내년에 그런 부동산 대출 규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정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풀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내년에 봄이 되면 월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청년 또는 우리 신혼 부부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또 지방에는 보면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방에 그러면 부동산을 살릴 대책은 뭐냐 하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번에 아마 대통령이 보면 어떤 새 정부 부처의 어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만큼 더 재미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는 거꾸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뭐 책갈피에 뭐 몇백 달러 가져가니 뭐하니 그게 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부분들은 너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넷플릭스만큼 이번 업무 보고가 재밌었는지 또는 일부 국민들 재밌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켜보던 우리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 업무 보고를 봐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예.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좀 다뤄져야 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아쉬운 발언을 좀 또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또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뭐 내년에 월세 폭탄이다, 전세 폭탄이다. 항상 써먹던 수법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해야지 매번 반복돼요. 지난번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또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올라가던 급상승하던 부동산이 그걸 꺾었잖아요. 꺾고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로 가졌던 부분들을 주식시장으로 돌려서 이 자본시장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항상 뭐 폭탄이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실제로 실거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되는 것이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꺾인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공급 대책이 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대 아니에요, 기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당정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 공급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놓은 대책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규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가 실종이 돼 버리면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 안정화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만큼 전세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월세 폭탄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예. 것들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서울 지역의 월세 비중이 3%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MZ 세대라든가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장기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단기 대책, 이 단기 처방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주안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좀 종합해 보자면 거래량 자체는 이제 줄긴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까지 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뭐 부동산 대책 관련한 이 내용이 좀 더 다뤄졌으면 하는 이런 좀 소망도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민생 법안 처리라고 하면 이제 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이제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국회 협조를 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는데 이 협조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건 뭡니까? 소수당이 이 다수당이 예를 들면 횡포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럴 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공론화시켜서 그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좀 제어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필리버스터는 민생 법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민생 법안에서 하니까 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생 법안인데 거기에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또 국회의장까지 공격했단 말이죠. 그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정쟁화시키는 거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 중에서 제가 보면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첨예하게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용인하겠죠.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밤에 TV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자꾸만 그 민생 법안 갖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정당하게 국회 운영 활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조금 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루를 늦추고 함으로써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민생 법안인데 필리버스터를 할까?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정책내 대표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조금 국민의힘이 좀 양보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조금 봐주는 신용이라도 좀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고. 왜냐하면 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밖에 늦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나름대로 어떤 여야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복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국민의힘이 그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래도 이 민생 법안인데 그냥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러지 하는 그 부분만 탓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필리버스터 한번 사전 한번 찾아봅시다. 다 나옵니다. 네이버라의 포탈에. 그거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거라. 그럼 민생 법안이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입법 독재. 국민의힘도 적은 정당이 아닙니다. 107석입니다. 10석, 뭐 5석 정당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충분히 입법 과정이라든가 법안 과정, 법안 소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룸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 안 하고 있다가 그때는 그냥 들고 제대로 발언도 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했다. 민생법안 갖고 한다. 민생법안 하는데 오죽하면 하겠냐. 아니 내란 전단 재판법에는 저는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자꾸 민생법안 하면서 오죽하면 하겠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민생법안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하더라도 하루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이게 취지하고 이거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 고치면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예. 무제한 토론인데 거기에는 의제라든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민주당 야당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들고 나와서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제에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다 허용을 해줬던 것들은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의제하고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야당이 나름대로 정치적 파업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는 다 허용됐던 부분들이 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과거의 국회 관행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참고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인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당이 그래도 힘이 더 세니까 그래도 조금 더 양보하고 여야 협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정쟁화되는 지름길이에요. 민생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건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다른 법안에서 해도 된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인 건.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필리버스터 전국 벌어질 예정이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자를 조금 바꿔서 통일교 특검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와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또 앞서 양당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빚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주된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양당의 의견차가 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큰 의견차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을 할 때 통일교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근데 이미 1차 특검에서 통일교 부분은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한학자 촌재에게 우리가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니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심이 바로 해서 윤석열이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특검 조사 결과에 나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하나의 정권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자신들이 국가 권력의 어떤 하나의 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나왔단 말이죠. 나왔고 구속됐고 또 재판까지 넘겨져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얘기들 이력을 갖고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를 관계없이 이 종교 통일과 관련 수사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정치적 공세가 돼서 물타기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본래 통일교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관련된 뭐 자금을 줬다든가 뭐 그런 혐의라든가 예. 혐의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래 다 해서 하자. 통일교 특검 했던 거 그 당시에 특검했던 거 미진하면은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해서 민주당도 지금 연루된 인사가 있다 그러면은 명명백백하게 그 점을 밝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민주당이 3대 특검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 여론도 굉장히 커질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 하는데 수사 결과 어떤 부분을 지켜보자는 게 이해가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국민적 의혹이 풀릴까요? 아니면 전재수 장관에 대한 혐의가 있음으로 놓으면 그건 또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 정부의 어떤 장관들도 포함이 돼 있죠. 여야 정치인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개혁신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특검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건 굉장히 좋고 이제는 저는 조금 더 범야권 특검으로 조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국 혁신당하고 또는 진보당까지 포함하는 범야권 특검을 조금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진보당이나 어떤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3자 회동 또 4자 회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송원석 원내대표 리더십이 조금 발휘가 돼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